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를 쓴 시인으로 우리는 푸시킨을 기억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명작으로 읽었던 대위의 딸이 잊혀지지 않았고 훗날 푸시킨이 쓴 작품임을 알고 완역본으로 다시 읽어보고 싶어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대위의 딸은 러시아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푸시킨의 1836년작으로 1773년에 실제로 있었던 푸가초프 반란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등장시켜 한 여인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18세기 후반의 러시아 사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골은 푸시킨의 대위의 딸을 가장 뛰어난 러시아 산문문학이자 사실보다 더 사실적이고 진실보다 더 진실한 명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푸시킨 이후의 작가들은 그가 개척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고골,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모두 푸시킨을 위대한 작가이자 가장 존경하는 작가로 손꼽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푸시킨이 직접 발로 뛰어 모은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통찰에 소설적 재미를 녹인 이 중편 소설은 고전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유쾌하고 통쾌하며 술술 읽힙니다. 이제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젊어서부터 명예를 지켜라. 속담 제1장 근위중사 그자는 생각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근위대위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럴 거 뭐 있나. 여느 사단에서 좀 근무시켜야 해. 말 잘했네. 좀 서러워하겠지만 그자도 쓴맛을 좀 봐야 해. 그런데 그자의 부친은 누구신가? 끄냐지닌의 희곡 중에서 나의 아버지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그리뇨프는 젊었을 때 미니의 백작의 부하로 군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1700XX년에 중령으로 퇴역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영지인 신비르스크 마을에서 살았으며 거기서 그 지방의 가난한 귀족의 딸 아브도짜 바실리에브나 유와 결혼했다. 우리는 구남매였지만 형제와 누이들은 모두가 유년시대에 죽어버렸던 것이다. 어머니가 아직 나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이미 나는 세면노프 연대의 중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근위소자 B 공작의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 만일 모든 기대에 어긋나 어머니가 딸을 낳았다면 아버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중사의 사망을 당국에 제출했을 것이며 일은 그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나는 학업을 끝낼 때까지 휴가 중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 당시 우리는 요즘과 같은 교육은 받지 않았다. 5살 때부터 나는 마부 사벨리치의 손에 맡겨졌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는 진실한 행동을 인정받아 나를 보살펴주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의 감시 아래 자란 나는 12살 무렵에 러시아어를 읽고 쓸 줄 알게 되었고 또 보르조이종 숙회의 특성을 매우 잘 감별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무렵에 아버지는 나를 위해 프랑스인 무슈 보프레를 고용했다. 그는 1년분 포도주며 올리브유와 함께 모스크바로부터 초빙되었던 것이다. 그의 도착은 사벨리치에게는 매우 못마땅했다. 하느님 덕택의 말씀이야 하고 그는 혼자 투덜거렸다. 내 생각으론 도련님을 세수도 제대로 시켜드렸고 머리도 빗겨드렸고 식사도 충분히 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집안에 사람 손이라도 모자라는 것처럼 쓸데없이 돈을 써서 무슈 따위를 고용할 필요가 있담. 보프레는 자기 고국에서는 이발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프로시아에 가서 군인 생활도 했고 다음에 가정교사가 되려고 러시아로 온 사나이였다. 물론 그는 이 가정교사라는 말의 뜻도 잘 모르는 인간이었다. 그는 사람은 좋았지만 지극히 경박하고 무절제한 사람이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 여자를 향한 넘치는 열정이었다. 그의 부드러운 말과 행동은 몽둥이 찜질로 보상받기 일쑤였고 덕분에 온종일 끙끙 앓아눕는 일도 허다했다. 더군다나 그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술병의 적은 아니었다. 즉 러시아어로 말하면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시는 걸 좋아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정찬에만 포도주가 나왔고 그것도 조그만 잔으로 하나로 정해져 있는 데다가
그마저도 가정교사의 몫은 빠뜨리기가 일쑤였으므로 보풀에는 곧장 러시아 술과 친해졌다. 심지어 소화제로 이보다 더 좋은 술이 없다며 고향의 포도주보다 러시아 술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다. 계약대로 한다면 그는 나에게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모든 학문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러시아어로 몇 마디 떠드는 법을 나에게 배우려고 했다. 그 후부터는 우리는 제각기 저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 즉 우리는 서로 마음속을 털어놓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선생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나는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운명은 곧 우리를 갈라놓고 말았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하루는 집에 빨래를 하는 뚱뚱한 곰보 세탁부 팔라시카와 우유 짜는 애꾸는 아쿨리카가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듯 한낮 한시에 어머니의 발밑에 몸을 던져 자기들이 저지른 비행을 고백하면서 순진한 나머지 무슈의 유혹에 빠진 거라며 속죄의 눈물로 하소연한 일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일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는 분이셨으므로 아버지께 낱낱이 고하였다. 아버지의 결단은 빨랐다. 아버지는 곧장 그 프랑스 사기꾼을 데려오라 하셨다. 그는 현재 나와 수업 중이라고 하인들이 알렸다. 아버지는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때 보풀에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나대로 내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말해둘 것을 잊었지만 나는 공부를 위해서 모스크바로부터 지도 한 장을 주문해 왔던 것이다. 그것은 아무 소용없이 공연히 벽에 걸려 있어 전부터 그 널따랗고 질이 좋은 종이는 나를 유혹해왔던 터였다. 마침내 나는 그곳으로 연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보풀에가 잠든 틈을 타 일에 착수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들어온 것은 바로 내가 케이프타운에다가 창호지로 만든 꼬리를 붙이고 있을 때였다. 나의 지리 공부를 보자 아버지는 나의 길을 잡아당긴 다음 보풀에에게로 뛰어가더니 매우 거칠게 그를 깨우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영문을 모르는 보풀에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러질 못했는데 그 불쌍한 프랑스인은 만취 상태였던 것이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봐야 하는 법. 아버지는 그의 목덜미를 잡아 침대에서 끌어내려 문 밖으로 밀어냈으며 그날 중으로 그를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다. 사벨리치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그것으로 나의 교육은 끝장이 난 것이었다. 나는 비둘기를 쫓거나 집안의 일꾼 아이들과 같이 말타기 놀이를 하면서 철부지처럼 살았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16살을 넘겼다. 그리고 나의 운명에 변화가 왔다. 어느 가을날 어머니는 응접실에서 벌꿀로 잼을 끓이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군침을 삼키면서 끓어오르는 거품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창가에서 매년 보내오는 군중 영감을 읽고 있었다. 이 책은 아버지에게 언제나 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아버지는 언제 다시 읽으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사였고 읽으면 틀림없이 늘 옆에 사람들이 놀랄 만큼 마구 화를 내곤 했다. 아버지의 성격을 훤히 알고 있는 어머니는 언제나 이 쓸데없는 책을 가급적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처박아 두려고 애썼고 따라서 궁중 영감은 몇 달씩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 대신 우연히 그것을 찾아내면 아버지는 몇 시간씩 계속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영감을 읽으면서 가끔씩 어깨를 들썩이거나 나지막히 되뇌었다. 육군 중장이라 그자는 나의 중대에서 중사로 있었는데 러시아의 2대 훈장의 소지자라 바로 최근까지 같이 있던 놈인데 하고 되풀이하면서 읽었던 것이다. 마침내 아버지는 영감을 소파에 내던지고 뭔가 생각에 잠겼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징조는 아니었다. 불쑥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아브도짜 바실리에브나, 빼뚜리샤가 몇 살이더라? 이젠 17살 됐어요. 하고 어머니는 대답했다. 빼뚜르샤가 난 것은 바로 나스타시아 게라시모브나 아주버님이 한쪽 눈을 못 쓰게 된 해였고 그리고 또 좋아 하고 아버지는 말을 가로챘다. 이젠 군대에 보낼 때가 됐어. 하녀들의 방을 쫓아다니거나 비둘기 집에 기어오르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지. 머지않아 아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는 너무나 놀랐는지 냄비 속에 숟가락을 빠뜨렸고 눈물이 얼굴에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것과는 반대로 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군대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나의 가슴 속에서 자유라든가 빼째르부르크의 즐거운 생활이라든가 하는 생각과 뒤섞이곤 했던 것이다. 나는 근위대의 장교가 된 자신을 마음속에 그렸다. 그것은 나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일단 생각을 내면 변경하려고도 그 실행을 연기하려고도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내가 떠날 날이 결정되었다. 그 전날 밤 아버지는 미래의 상간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에게 줘서 보낼 생각이라고 말하고 펜과 종이를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잊지 말아요,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나도 B 공작에게 문안을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페트리샤를 잘 돌봐주시기를 바란다는 말도 써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하고 아버지는 언짢은 얼굴로 대답했다. 뭐 때문에 내가 B 공작에게 편지를 쓴단 말이오? 아니, 당신은 페트루샤의 상관에게 편지를 쓰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오? 그러니까 페트루샤의 상관은 B 공작이죠. 페트루샤는 세면노프 연대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등록되어 있지. 그래,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페트루샤는 빼째르부르크는 가지 않아요. 빼째르부르크에서 근무해서 대체 무엇을 배우자는 거요? 돈을 낭비하는 것과 못된 짓을 배우라고? 안 돼. 그놈은 여느 부대에 근무하게 해서 고생도 시키고 화약 냄새도 맡게 해서 진짜 군인을 만들어야 해. 게으름뱅이가 돼서는 안 되지. 군의대에 버젓이 등록된 군인이잖소. 이 아이의 신분증은 어디 있소? 그거나 이리로 좀 가져와요. 어머니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입었던 속옷과 함께 기중품 상자에 넣어두었던 나의 신분증을 찾아내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아버지에게 넘겨주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찬찬히 훑어보고 나서 자기 앞 탁자 위에 놓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다. 만일 빼째르부르크가 아니라면 대체 나를 어디로 보내려는 것일까? 나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아버지의 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침내 아버지는 다 쓰자 신분증과 함께 봉투에 넣고 봉했다. 그리고 안경을 벗은 다음 나를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 안드레이 까를로비치 아알에게로 보내는 편지가 있다. 내가 예전에 가까이 지냈던 동료야. 너는 오렌부르크에 가서 그 사람의 부하로 근무하는 거다. 그리하여 나의 화려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이다. 즐거운 빼째르부르크의 생활 대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골 벽지의 곤태였던 것이다. 바로 조금 전까지도 그토록 기쁘게 생각했던 군대 생활이 이제는 참기 힘든 불행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불평해 보아도 소용없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여행용 포장마차가 현관에 닿았고 트렁크며 차도구가 들어있는 괴짝이며 집안의 귀염둥이로서의 대접의 마지막 표시가 될 빵이며 만두 보따리를 거기다가 실었다. 양치는 나를 축복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다녀오너라, 표트르.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충실하게 근무해야 한다. 상관의 명령에는 복종해라. 그러나 아첨해서는 안 돼. 근무에 있어서 주제넘는 짓은 하지 말고 또 근무를 구실을 만들어 태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옷은 새 것일 때부터 아끼고 명예는 젊어서부터 아끼라는 속담을 기억해 두거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건강에 주의하라고 이르고 사벨리치에겐 아이를 잘 보살피라고 일렀다. 나는 토끼 가죽 덧조고리를 입고 그 위에다 여우 가죽 외투를 또 걸쳐 입었다. 나는 사벨리치와 함께 마차에 올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길을 떠났다. 바로 그날 밤 나는 신비르스크에 도착했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사들이기 위해서 하루를 머물러야 했다. 물건을 사들이는 것도 사벨리치의 일이었다. 나는 여인숙의 숙소를 정했다. 다음 날 아침 사벨리치는 상점들을 돌아보러 떠났다. 창문으로 더러운 골목길을 내다보기에도 실증이 나서 나는 이방저방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당구실에 들어가 보니 35세가량 되어 보이는 키가 큰 신사가 있었다. 기다랗고 시커먼 코수염을 키웠고 실내복 차림으로 손에 큐를 들었고 파이프를 물고 있었다.
그는 게임 계산원을 상대로 치고 있었는데 계산원은 이기면 보드카를 한 잔씩 마시곤 했고 지면 네 발로 기어 당구대 밑으로 들어가야 했다. 나는 그들의 내기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내기가 계속되면 될수록 내 발걸음의 횟수는 점점 많아졌고 결국 계산원은 당구대 밑에서 뻗어버렸다. 그러자 신사는 몇 마디 애도사 같은 신랄한 말을 계산원에게 던지고는 한판 쳐보자고 나에게 신청했다. 나는 칠 줄 모른다고 거절했다. 그것이 아마 그에게는 이상스럽게 생각되었던 모양이다. 그는 가엾다는 듯한 눈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나는 그가 이반 이바노비치 주린이며 현재 XS 기병연대의 대위로 보충병을 인계받기 위해 신비르스크에 와서 여인숙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린은 군대식으로 즉 형편이 되는 대로 점심을 들자며 나를 초대했다. 나는 기꺼이 초대에 응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주린은 술을 많이 마셨고 군 복무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하며 내 술잔을 가득 채웠다. 그는 내게 여러 가지 우스운 군대 일화를 들려주었는데 나는 하도 웃어서 바닥을 구를 뻔했다. 식탁에서 일어날 중 우리는 완전히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때 그는 내게 당구를 가르쳐 주겠다며 자청하고 나섰다. 우리 군대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당구는 필수라네. 그가 말했다. 가령 행군 중에 조그만 시골거리에 도착한다면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낼 건가? 온종일 유태인 놈들을 때려주고만 있을 수도 없지.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여인숙에 가서 당구를 칠 밖에. 그러니까 당구를 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닌가. 나는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다. 주리는 큰 소리로 나를 격려했고 또 나의 진보가 빠른데 감탄하기도 했다. 그리고 몇 번 연습하고 난 다음 그는 반 코페이가씩 돈을 걸고 치자고 나에게 제의했다. 물론 그것은 돈을 따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그의 표현에 따르면 공짜 게임은 가장 추잡한 습관이었다. 나 역시 이 점에 동의했다. 주리는 펀치수를 가져오라고 시킨 뒤 이것도 군 복무에 익숙해지는 일환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내게도 마셔보라고 권했다. 그는 펀치술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을 순순히 따랐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내기는 계속되었다. 나는 잔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다. 내가 친 공은 자주 당구대의 테두리 밖으로 넘어갔다. 나는 흥분했다. 엉터리 계산을 하는 계산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점점 더 거는 돈의 액수를 늘렸다. 간단히 말하면 속박을 벗어난 철부지다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은 어느새 흘러갔다. 주리는 시계를 보더니 큐를 놓고 내가 100루블 졌다고 선언했다. 이 말에 나는 약간 당황했다. 나의 돈은 사벨리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변명하려 들자 주리는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나? 괜찮으니 걱정 말게. 내 기다리겠네. 그건 그렇고 우리 잠깐 아리누시카한테나 가보세.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그날 하루는 시작부터 그랬던 것처럼 엉망진창으로 마치게 되었다. 우리는 아리누시카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주리는 군 복무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쉴 새 없이 내 잔에 술을 부었다. 식사를 마쳤을 때 나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주린이 숙소에 데려다 주었을 때는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사벨리치가 우리를 현관중계에서 맞았다. 그는 철두철미 군 복무에 열중한 내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도련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사벨리치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어디서 이렇게 취하셨어요? 아이고, 맙소사. 여태껏 이런 일이라고는 없었는데. 닥쳐, 이 늑다리 영감아. 혀가 꼬인 내가 사벨리치에게 말했다. 취한 건 자네야. 저리 가서 잠이나 자란 말이야. 아니, 나를 침대에 누여. 다음 날 나는 두통을 느끼면서 잠이 깼다. 어제 있었던 일이 희미하게 머리에 떠올랐다. 나의 상념은 때마침 찻잔을 들고 나에게로 들어온 사벨리치에 의해서 중단되었다. 아직 일러요, 표트루 안드레이치. 흥청망청하기는 아직 이르다고요. 사벨리치는 머리를 도리질하며 내게 말했다.
너무 일찍이 유흥을 시작하는 겁니다. 대체 누구를 닮으셨기에 그럴까? 내가 알기에는 아버님도 조부님도 약주는 좋아하지 않으셨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이도 없지요. 난생 끄바스 이외에는 입에 대지도 않으셨으니까. 이건 모두 누구의 탓이지요? 그 빌어먹을 무시의 탓이에요. 밤낮 그놈은 안치페브나한테 가서는 마담 보드카를 부탁합니다. 했었으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도련님이 본받아 그러시는군요. 말해 못하겠습니까요. 참 좋은 걸 가르쳐놨네요. 개 같은 놈. 그런데도 주인님께선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듯이 그런 이교도 놈한테 도련님을 맡겨놓으시더니만. 나는 부끄러웠다. 사벨리치를 외면하며 내가 말했다. 저리 가죠, 사벨리치. 난 차를 마시고 싶지 않아. 그러나 사벨리치는 일단 설교를 시작하면 입을 다물게 하기가 힘들었다. 그것 보세요, 표트르 안드레이치. 술이 어떤 것인지 아셨지요? 머리는 무겁고 입맛도 없고 술꾼이라는 것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이지요. 절인 오이즙에 꿀을 좀 타서 드셔보실래요? 아니면 숙취해소의 그만인 가실주를 반잔만 드시던가요? 뭘로 하시렵니까? 그때 어떤 소년이 들어와 주린이 보낸 쪽지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그것을 펼쳐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친애하는 표트르 안드레이치. 이 소년편에 어제 내기에서 잃은 100루블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오. 용건이 있으면 사양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반 주린.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태연한 태도를 취하고 돈이며 내이며 그 밖에 나의 모든 일을 시중두는 살림꾼 사벨리치를 돌아보며 소년에게 100루블을 내주라고 명령했다.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사벨리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내가 그만큼 그 사람에게 빚이 있어. 하고 나는 더없이 냉정한 태도로 대답했다. 빚이 있다고요? 사벨리치는 더욱더 어처구니 없다는 태도로 따지고 들었다. 그래, 도련님. 대체 어느 사이에 그 사람에게 빚을 지셨죠? 얘기가 좀 이상하군요. 빚을 지든 말든 도련님의 자유지만 저는 돈을 내줄 수는 없어요. 만일 이 결정적 순간에 이 고집쟁이 늙은이를 꺾어버리지 않는다면 차후 두고두고 그의 후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우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오만한 태도로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네 주인이고 자네는 내 하인이야. 내가 내기를 해서 그 돈을 잃었지만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기를 한 거란 말이야. 일러두겠는데 앞으로는 쓸데없이 잘난 체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말문이 막혀버린 사벨리치는 두 손을 쳐들고는 장승처럼 우뚝 멈춰섰다. 왜 그러고 서 있는 거야? 나는 성난투로 소리 질렀다. 사벨리치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표트르 안드레이치 도련님, 하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을 너무 슬프게 하지 마세요. 그 강도놈에게 도련님이 농담으로 한 거라고 그런 큰 돈은 수중에 없다고 써보내세요. 100루블이라니 원 세상에 그런 터무니없는. 호두까기 이외에는 어떤 내기도 하지 말도록 부모님께서 굳게 금하셨다고 써보내세요. 헛소리 그만하게 하고 나는 심한 어조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어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네를 끌어내 내쫓아 버릴 테야. 사벨리치는 슬픔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나는 이 가엾은 늙은이가 측은했지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또 이제는 내가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돈은 주린에게 보내주었다. 사벨리치는 한시라도 빨리 나를 망할 여인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서둘렀다. 그는 말을 대기시켜 놓고 나를 부르러 왔다. 나는 양심의 가책과 무언의 회한을 가슴에 품고 신비르스크를 떠났다. 나의 선생에게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고 또 언젠가 그와 다시 만날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다. 제2장 길잡이. 여기가 진정 내 고향인가? 낯설기만 하구나. 내 발로 찾아온 곳도 아니오. 적토마가 데려다 준 것도 아니라오. 젊은 날의 혈기와 용기, 그리고 선술집의 취기가 이 사내 대장부를 데려다 주었다네.
옛 노래 중에서. 길을 가는 내내 나는 우울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잃은 돈은 당시의 화폐 가치로 보아도 큰 액수였다. 신비리스크의 여인 속에서 한 나의 행동이 우둔한 것이었다는 것은 나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벨리치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나는 마음이 괴로웠다. 노인은 시무룩해서 나를 외면하고 말없이 마부석에 앉아서 이따금 목구멍을 그르렁거리기만 했다. 나는 꼭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나는 입을 열었다. 저 사벨리치, 이쯤에 두자고. 우리 화해해.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은 내가 잘 안다니까. 어제 나는 못난이 짓을 해놓고 공연히 자네한테 심하게 했어. 앞으로는 똑똑하게 행동하고 자네 말을 잘 들을게. 약속하겠어. 자, 이젠 화내지 마라. 화해해. 원 별말씀을 다 하세요. 표트루 안드레이치 도련님.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모두가 저의 탓이니까요. 어쩌자고 제가 도련님을 혼자 여인숙에 남겨두었을까요? 귀신에 홀렸던 게지요. 갑자기 전 머슴네에 들러서 대모님을 만나볼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무슨 면목으로 주인 어른들을 뵙지요. 도련님이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한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어른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가엾은 사벨리치를 달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는 그의 승낙 없이는 1코페이카도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전히 이따금 고개를 흔들며 100루블이라니 그게 네 집 개 이름인가 하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지만 그래도 점점 마음이 진정됐던 것이다. 나의 임지는 차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주위에는 언덕과 골짜기로 주름진 쓸쓸한 황야가 끝없이 뻗어 있었다. 모든 것이 눈에 덮여 있었다. 해는 지고 있었다. 포장썰매는 좁은 길을 따라서,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농군들의 썰매가 지나간 자국을 따라서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마부가 이따금 옆쪽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모자를 벗고 내 쪽을 돌이켜보며 말했다. 날이 되돌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건 왜? 날씨가 수상하거든요. 바람이 점점 몰려오고 있어요. 보세요. 방금 내린 눈을 쓸어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럼 저기 무엇이 안 보이세요? 마부는 채찍으로 동쪽을 가리켰다. 하얀 들판과 맑은 하늘밖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걸. 아니, 그 저쪽, 더 저쪽이지요. 저건 조그만 구름입니다요. 그러고 보니 하늘 끝에 정말 흰 구름이 있었다. 처음에는 먼 곳에 있는 언덕이려니 생각했던 것이다. 마부는 그 구름이 눈보라를 미리 알리는 것이라고 나에게 설명했다. 나는 이 지방의 눈보라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가 있었고 또한 진마차들이 눈보라의 모조리 휩쓸려 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사벨리치는 마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마차를 되돌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바람이 그다지 세지 않았다. 나는 다음 역장까지 제 시간에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더 서둘러 마차를 몰 것을 명했다. 마부는 속력을 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곁눈질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말들은 사이좋게 나란히 달렸다. 그러는 사이 바람은 시시각각 거세졌다. 조각구름은 희뿌연 비구름으로 변해 무겁게 피어오르다가 점차로 퍼지며 온 하늘을 뒤덮었다. 쌀락눈이 내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손뭉치만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눈보라가 시작된 것이다. 일순간 시커먼 하늘은 눈바다를 이루었다. 사위가 분간되지 않았다. 마부가 소리쳤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요. 굉장한 눈보랍니다. 나는 마차 안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온통 캄캄하고 눈보라뿐이었다. 바람은 마치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눈은 나와 사벨리치를 푹 덮어버렸다. 말들은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더니 곧 멈춰서고 말았다. 왜 안 가는 거야? 나는 초조해서 마부에게 물었다. 가긴 어떻게 가요?
하고 그는 마부석에서 내리면서 대답했다. 대체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겠는거려. 길도 없고 사방이 캄캄하기만 하고. 내가 마부를 야단치려고 하자 사벨리치가 마부 편을 들고 나섰다.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고 그는 화난 듯이 말했다. 여인숙으로 돌아가서 차나 실컷 마시고 아침까지 늘어지게 자고 나면 바람도 잘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떠나도 될 걸 그랬죠. 뭐 그리 급한 일이 있다고요. 혼례식이라도 가던 참이란 말입니까요? 사벨리치가 옳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 눈은 여전히 퍼부었다. 마차의 주위에는 눈더미가 쌓여 올라왔다. 말들은 머리를 숙이고 이따금 몸을 떨면서 서 있었다. 마부는 어찌할 수가 없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마구를 손질하고 있었다. 사벨리치는 투덜거리고 있었고 나는 나대로 마을이나 도로에 표시 같은 것이라도 없을까 하고 사방을 살펴보았지만 어두침침한 눈보라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돌연 나는 뭔가 검은 것을 보았다. 이보게 마부, 내가 소리쳤다. 좀 봐보게. 저기 있는 시커먼 게 대체 뭔가? 마부는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누가 알겠습니까요, 나리. 마부 속으로 돌아와 앉으면서 그가 말했다. 집마차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거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요. 늑대 아니면 사람이겠죠 뭐. 나는 그 정체불명의 목표를 향하여 말을 몰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상대방도 곧 이쪽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2분 후에는 우리는 한 사나이와 나란히 섰다. 이봐요, 형씨. 마부가 그 사내를 향해 소리쳤다. 말 좀 물어봅시다. 길이 어딘지 물으시오. 여기가 바로 길이지 뭐요. 내가 서 있는 단단한 땅이 여기가 길이잖소. 길에서 마주친 사내가 답했다. 허나 길이 여기 있다 한들 뭐하겠소. 여보게 농군 하고 내가 말했다. 자넨 이 근처를 잘 아나. 나를 어디든지 유숙할 수 있는 곳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없겠나. 이 고장이야 잘 알다 뿐이겠습니까? 나그네가 대답했다. 다행히 이 근방은 걸어서든 말을 타고서든 구석구석 길이 닳도록 다녔습죠. 그렇지만 이런 날씨에 나서면 길을 잃기 딱 좋습니다요. 여기서 눈보라가 멎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눈보라도 가라앉고 하늘도 맑아질 테죠. 그러면 그때 별빛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자신의 운명을 하느님의 뜻에 내맡기고 그 황야의 한 복판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결심했다. 그때 벼랑간 나그네가 민첩한 동작으로 마부석에 앉더니 마부에게 말했다. 참 다행히도 인가가 멀지 않소이다. 오른쪽으로 말을 돌려가세. 무엇 때문에 나더러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요? 하고 마부는 불만인 듯이 물었다. 여보시오, 어디 길이 보인단 말이오. 말도 멍해도 자기 것이 아니겠다 냅다 달려 이상한 데로 튀면 어쩌려고. 나는 마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나는 말했다. 뭘 보고 자네는 인가가 머지않았다고 생각하지? 왜냐하면 지금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왔는데요. 하고 나그네는 대답했다. 연기 냄새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이 가까운 게지요. 그의 영리함과 예민한 감각에 나는 놀랐다. 나는 마부에게 말을 몰라고 명령했다. 말들은 수북이 쌓인 눈발 위로 힘겹게 걸음을 내디뎠다. 눈더미를 오르다가 눈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흔들리면서 마차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폭풍우 속을 헤쳐나가는 배와 같은 모습이었다. 사벨리치는 연신 내 옆구리에 몸을 부딪히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나는 마차 덮개를 내리고 모피 외투로 몸을 감싼 채 꾸벅꾸벅 졸았다. 조용히 흔들리며 달리는 마차에 몸을 맡기고 눈보라의 노래를 자장가 삼았다. 깜빡 잠든 사이 나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은 도무지 잊을 수가 없고 또 나의 생애의 여러 가지 이상스러운 사건들과 아울러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그 꿈에는 뭔가 예언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아. 독자들은 나를 양해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편견을 더없이 멸시하면서도 한편 선천적으로 미신을 믿는다는 것을 경험에 의해서 틀림없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현실이 몽상에 자리를 내주면서 몽롱한 환영과 한데 뒤섞이는 찰나에, 즉 막 꿈속으로 빠져드는 순간의 감각과 의식 상태에 놓여 있었다. 눈보라는 여전히 사납게 날뛰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눈 덮인 황야를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돌연 눈앞에 대문이 보였고 나는 우리 집 마당으로 썰매를 타고 들어간 것이었다.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둥지로 돌아오게 됐지만 아버지가 노여워하시지는 않을까, 또 일부러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고 여기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어머니가 나를 현관층계에서 깊은 수심에 쌓인 모습으로 맞는다. 조용히 해라 하고 어머니가 말한다.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임종이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너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 하신단다. 겁에 질린 나는 어머니를 따라 침실로 들어간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밝히고 있다. 침대 옆에는 사람들이 슬픈 표정을 짓고 서 있다. 나는 조심조심 침대로 다가간다. 어머니가 침대 휘장을 들어올리더니 말씀하신다.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페트루샤가 왔어요. 당신이 편찮으신 걸 알고 돌아왔어요.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무릎을 꿇고 병자에게로 바삐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이건 어찌된 일인가? 침대에는 아버지 대신 검은 턱수염을 기른 농부가 유쾌하게 나를 쳐다보며 누워있질 않은가? 나는 영문을 몰라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죠? 이자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째서 농부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페트루샤. 어머니가 내게 대답하셨다. 이분은 너의 양아버지란다. 자, 어서 이분의 손에 입을 맞추고 축복을 받도록 해라. 나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농구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잔등에 메었던 도끼를 뽑아들고 이리저리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방 안은 송장들로 가득 찼고 나는 시체에 발이 걸려 미끄러지는 바람에 피가 가득 고인 웅덩이 속에 빠져버렸다. 무시무시한 농부가 부드럽게 나를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게. 이리 와서 내 축복을 받게. 공포와 의혹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마차는 멎어 있었다. 사벨리치가 내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내리세요, 도련님. 다 왔어요. 어디로 다 왔단 말이야? 나는 눈을 비비면서 물었다. 여인숙입니다, 나리. 하나님이 도우신 geb니다. 바로 이 울타리를 들이받았거든요. 내리세요, 도련님. 빨리 몸을 녹이세요. 나는 마차에서 나왔다. 눈보라는 좀 가라앉긴 했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한 치 앞도 안 보일 만큼 캄캄했다. 숙소 주인이 앞섭에 등불을 감싼 채 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들이고는 나를 농가의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비좁았지만 제법 청결했고 간솔불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다. 벽에는 소총 한 자루와 높다란 카자크 모자가 걸려 있었다. 여인숙 주인은 야이크 카자크 출신으로 나이가 60에 가까운 농부였지만 아직도 정정하게 보였다. 사벨리치는 내 뒤를 따라 차도구를 가지고 들어와 차를 끓이도록 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때처럼 차를 마시고 싶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주인이 마련하러 나갔다. 그 길잡이꾼은 어디 있지? 하고 나는 사벨리치에게 물었다. 여기 있습니다, 나리. 하고 위쪽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선반처럼 되어 있는 침상을 쳐다보니 시커먼 턱밑수염과 반짝이는 두 개의 눈이 보였다. 어떤가 자네, 꽁꽁 얼었지? 이런 얇은 외투 한 장이니 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털옷을 가지고는 있었지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숨겨서 뭘 하겠습니까? 실은 어제 저녁에 술집에 잡혀 먹었지요. 추위가 대수롭지 않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때 주인은 펄펄 끓는 사모바르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는 길잡이꾼에게 차를 한 잔 마시라고 권했다. 농구는 침상에서 내려왔다. 그의 풍채는 매우 훌륭했다. 나이는 40 전후, 중키에 몸은 다소 야윈 편이지만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나이였다.
시커먼 턱수염 속에는 흰 털이 군데군데 보였고 생기 있는 커다란 두 눈은 쉴 새 없이 이리저리 구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꽤 좋은 인상을 주었으나 어딘가 만만치 않은 데가 엿보였다. 머리털은 동그랗게 깎아 올렸고 몸에는 누더기가 다 된 농군 외투를 걸치고 따따르시게 가랑이가 넓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차를 한 잔 주었다. 그는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날이 이왕 선심을 쓰시는 김에 술을 한 잔만 가져오라고 시켜주십시오. 이 차라는 건 우리 까자크의 입에는 맞지 않은 음식이거든요. 나는 기꺼이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주인은 선반에서 술병과 컵을 꺼내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허, 자네 또 이 고장에 왔군. 대체 어디를 굴러다니다가 또 나타났지. 길잡이꾼은 의미심장하게 눈짓을 하고 속담으로 비유해서 대답했다. 채소밭을 날아다니며 쌈씨를 쪼아먹고 있노라니 할망구가 돌을 던졌지만 맞지는 않았어. 그래, 당신은 어떻소? 우리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역시 비유의 말을 계속했다. 저녁 기도에 종을 치려고 했더니 신부의 마누라가 못 치게 했지. 신부님이 출타 중이면 악마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난동 피우기 마련이잖나. 형씨, 조용히 하게. 우리의 길잡이꾼이 말을 막고 나섰다. 비가 오면 버섯이 자라는 법. 버섯이 자라면 바구니에 따 담아야지. 그렇지만 지금은 도끼를 등 뒤에 찔러놓고 있을 때라네. 살림 감시관이 어슬렁거리고 있거든. 나리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술잔을 들고 성호를 긋고는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고 나서 내게 인사하고 자신의 천장 및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 당시 나는 이들의 수상한 대화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참 뒤에야 1772년 반란 이후 막 진압된 야이크 부대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사벨리치는 매우 불만스러운 얼굴로 얘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미심쩍은 눈초리로 주인과 길잡이꾼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고장 말로 우며뜨라고 부르는 그 여인숙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외따로 황야의 한가운데에 있어 도적의 소굴과 아주 흡사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는 어쩔 수도 없었다. 다시 길을 떠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사벨리치의 근심스러운 꼴이 아주 재미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잠잘 준비를 하고 침상에 들어 누웠다. 사벨리치는 페치카 위에서 자기로 했고 주인은 마룻바닥에 들어 누웠다. 곧 온 집안이 코를 골기 시작했고 나도 죽은 듯이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늦음하게 나는 잠을 깼다. 눈보라는 가라앉아 있었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났다. 눈은 광활한 황야 위를 눈부신 장막처럼 뒤덮고 있었다. 말에 고삐를 맸다. 나는 주인과 숙박비를 계산했는데 그가 워낙 적당한 액수를 요구했으므로 사벨리치는 여느 때와 달리 주인과 말다툼을 하지 않고 금액을 깎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어제의 의심은 그의 머릿속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길잡이꾼을 불러 그가 베풀어준 도움에 감사하고 그에게 술값으로 50코페이카만 주라고 사벨리치에게 명령했다. 사벨리치는 얼굴을 찡그렸다. 술값으로 50코페이카라니 하고 그는 말했다. 그건 또 왜요? 도련님이 그자를 여인숙에 데려오게 해서인가요? 그거야 도련님 마음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여윳돈은 없다고요. 보는 사람마다 보드카 사 마시라고 돈을 주다가는 금세 우리가 배골게 될 겁니다요. 나는 사벨리치와 다툴 수는 없었다. 나의 약속에 따라 돈을 쓰는 것은 완전히 그의 고난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비록 재난이라고까진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몹시 난처한 상태에서 나를 구해낸 사람에게 살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럼 좋아 하고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만일 50코페이카를 내주기 싫다면 내 옷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꺼내주도록 해. 저 사람은 너무 옷을 얇게 입었어. 내 토끼 가죽 덧조거리를 저 사람에게 내줘. 그건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요. 표트루 안드레이치 도련님. 하고 사벨리치는 펄쩍 뛰었다. 뭐하러 저놈에게 토끼 가죽 덧조거리를 줍니까? 저 자식은 술집으로 달려가 그걸로 곧장 술을 마셔버릴 게 뻔한데요.
이봐 영감, 그건 영감이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길잡이가 말했다. 내가 그것을 잡혀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무슨 상관이오. 나리가 털가죽 옷을 나에게 벗어주시겠다는 거요. 주인의 뜻이 그렇다면 영감은 말대답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거요. 너는 하느님이 무섭지 않느냐? 이 강도 같은 놈아. 사벨리치가 성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너도 보다시피 우리 도련님은 아직 어리셔서 아무것도 모르신단 말이야. 그런데 내 놈은 그걸 이용해 어린애 등쳐먹는 걸로 낙을 삼다니 내 놈에게 기족의 외투가 웬 말이냐. 그 망할 놈의 어깨에 이 외투는 들어가지도 않을 게다. 군말은 필요 없고 어서 외투를 가져오게. 내가 사벨리치에게 말했다. 아이고 하느님. 사벨리치는 신음을 토했다. 토끼가죽 덧조거리는 거의 새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하필이면 저런 헐벗은 주종뱅이에게 그걸 주다니. 그러나 결국 토끼가죽 덧조거리는 나타났다. 농부는 곧 치수를 재보기 시작했다. 나에게도 작은 덧조거리인지라 사실 그에게는 좀 작았다. 그러나 그는 솔기를 여기저기 터뜨리고 그럭저럭 억지로 입어버렸다. 사벨리치는 실이 툭툭 끊어지는 소리를 듣고서는 자칫 고함을 지를 뻔했다. 방랑자는 나의 선물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마차까지 배웅하고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리. 나리의 선행에 하느님의 보답이 있으시길 빕니다. 나리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요. 그는 제 갈 길을 가버렸고 나는 사벨리치의 원망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리고 곧 간밤의 눈보라도 그 길잡이꾼도 토끼가죽 덧조거리도 모조리 잊어버렸다. 오렌부르크에 도착하자 나는 곧장 장군의 집을 찾아갔다. 내 앞에 나타난 것은 키는 크지만 나이가 많아 이미 허리가 굽은 늙은이였다. 그의 기다란 머리털은 완전히 백발이었다. 퇴색한 낡은 군복은 안나 요아노브나 시대의 군인을 상기시켰고 그의 말투에는 독일어 억양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써주신 편지를 전했다. 그는 아버지의 함자를 듣고는 나를 재빨리 쳐다보며 말했다. 맙소사, 안드레이 페트로비치가 자네 나이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벌써 이렇게 큰 아들이 있다니. 아,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구나. 그는 편지를 개봉하여 자기 말을 섞어가면서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경애하는 안드레이치 카를로비치 가카. 온컨대 가깝게서 부디. 웬 존댓말이람. 이 사람 불편하지도 않나. 물론 규율이 최우선이지만 오랜 전우에게 쓰는 서한에도 이런 식이란 말인가. 각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사오나. 그리고 일찍이 작고하신 원수께서 행군 중에 그리고 카롤린카를. 형제, 이 사람 아직도 옛적 우리들 장난을 기억하고 있는 게로군. 이제 본문으로 가깝게 제 소생을 고슴도치 장갑을 끼고 다루셔야. 고슴도치 장갑을 끼고 다루셔야가 무슨 뜻인가? 그는 나를 쳐다보며 그 표현을 되풀이했다. 그건 말입니다. 하고 나는 되도록 순진한 태도로 대답했다.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게 부드럽게 다루고 되도록 많은 자유를 준다는 것이 고슴도치 장갑을 끼고 다루라는 말의 뜻입니다. 알겠어. 또한 그에게 자유를 주시지 말 것이며. 아니야. 고슴도치의 장갑이란 말은 보아하니 그런 뜻이 아니야. 여기에 그놈의 신분증명서를 동봉하오니. 그건 대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군. 스메노프스키 연대에 허락하시오. 좋아. 모든 것을 틀림없이 처리하지. 관등을 초월하여 옛 동료 그리고 친구로서 그대를 포옹하는 것을 허락하리라고. 아, 이젠 무슨 말인지 알겠군. 그리고 기타 등등. 자, 여보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내 신분증을 탁자 위 한쪽에 올려놓고 그가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잘 조처하지. 자네를 장교로 임명하여 XX연대에 배속시키겠네.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내일 아침 당장 벨로고르스크 요새로 출발하게. 그곳에 가면 자네는 미로노프 대위의 부대에 배치될 것이네. 그는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지. 자네는 거기서 진짜 군대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군의 기강을 배우게 될 걸세. 오렌부르크에 있어봐야 자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방심한 생활은 젊은이에겐 해로운 거야.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점심 식사나 함께 하세. 갈수록 태산이로군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님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나는 근위대의 중사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람. 나는 어디로 끌려가는 거지. 덕택의 XX연대. 그것도 끼르기스 까시츠크 초원의 국경선에 있는 외딴 요새로 가야 한단 말이지. 나는 안드레이 까를로비치의 집에서 그의 늙은 부관과 셋이서 식사를 함께 했다. 엄격한 독일식 절약이 배어있는 그의 식탁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따금 군 식구를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장군의 두려움이 나를 서둘러 국경경비대로 쫓아버리는 이유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했다. 이튿날 나는 장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임지로 향했다. 제3장 요새. 우리는 요새에 살고 있다네. 빵조각 맹물로 살아가지만 성난 족군이 고기만두를 뺏으러 오면 손님들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리. 대포의 유산탄 재워가지고 병사의 노래 중에서 참 구식 양반들이었지요. 희극 미성년 중에서 벨로고르스크 요새는 오렌부르크에서 40베르스타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길은 야이크 강에 가파른 기슭에 나 있었다. 강은 아직 얼지 않았고 낯빛을 띤 수면의 물결은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단조로운 강기슭 사이에서 음울하게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그 너머로 키르기스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거의 모두 서글픈 것뿐이었다. 경비대 생활에 나는 조금도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미래의 상간 미로노프 데이를 마음에 그려보려고 애썼다. 내가 그려본 그의 모습은 엄격하고 성을 잘 내는 노인으로 자신의 직무 외에는 아는 것이 없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나를 감금시키고는 빵과 물만 먹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이었다. 그러는 사이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마차는 제법 빨리 달렸다. 요새까지는 아직도 먼가? 나는 마부에게 물었다. 멀지 않았습니다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아, 벌써 보입니다요. 나는 위용 넘치는 성벽과 감시탑, 해자가 시야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통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촌락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쪽에는 반쯤 눈이 덮인 건초더미가 서너 개 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한쪽이 푹 꺼진 방앗간이 주저앉아 있었는데 나무 껍질로 만든 풍차 날개는 나른하게 늘어뜨려진 채였다. 대체 여기가 요새란 말인가? 나는 의아스러워하며 물었다. 바로 저거랍니다. 마부는 눈앞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면서 대답했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다. 마을로 들어가는 문어기에는 무쇠로 만든 낡은 대포가 있었다. 한 길은 좁은 데다가 또 꼬불꼬불했다. 오두막집들은 낮은 데다가 대부분이 초가지붕이었다. 나는 사령관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에 마차는 목조 건물인 교회당에 가까운 언덕 위에 있는 역시 목조인 조그마한 집 앞에서 멎었다. 아무도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현관으로 들어가 대기실 문을 열었다. 늙은 상위군인 하나가 탁자에 앉아서 초록색 군복 팔꿈치를 푸른 헝겊으로 깃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왔다는 것을 안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들어가세요, 나리. 하고 상위군인은 대답했다. 모두들 계십니다. 나는 구식으로 꾸민 깨끗한 방으로 들어갔다. 한쪽 구석에는 천장이 놓여 있고 벽에는 유리를 끼운 액자에 넣은 장교 임명장이 걸려 있었다. 액자 옆에는 싸구려 그림들이 장식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키스티린과 오차코프의 전투 장면, 신부감 고르는 날, 고양이 장례식을 서툰 솜씨로 묘사한 복제화였다. 창가에는 머리수건을 쓰고 누비저고리를 덧입은 노파가 앉아서 장교복을 입은 애꾸는 노인이 두 팔을 벌려서 잡고 있는 실타래에서 실을 풀어 다시 감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지요, 젊은 양반? 하고 노파는 자기 일을 계속하면서 물었다. 나는 이 부대에 배속되어 온 사람인데 신고하려 대위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애꾸는 영감에게로 몸을 돌리려고 했다. 그가 사령관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안주인은 내가 미리 암기해온 말을 가로막아 버렸다. 이반 꾸지미치는 집에 안 계셔요. 하고 노파는 말했다. 게라심 신부님 댁으로 가셨지요. 뭐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주인이니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어서 앉으세요. 노파는 하녀를 불러 까자크 하사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영감은 한쪽밖에 없는 눈으로 신기한 듯이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곤 했다. 실례입니다만 하고 그는 말했다. 이제까지 당신은 어느 연대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나는 그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었다. 그럼 실례입니다만 하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어째서 근위대에서 이런 경비대로 전속 오셨지요? 나는 상부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혹시 근위장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신 겁니까? 지치지도 않고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다. 실없는 소리는 좀 작작하게나. 사령관 부인이 그에게 말했다. 젊은이가 먼 길을 와서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 않나. 자넬 상대할 여력이 있으려고. 팔을 더 꼿꼿이 세우게. 여봐요, 젊은 양반. 그녀는 나를 돌이켜보며 말을 이었다. 이런 벽지에 쫓겨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니까. 참고 지내노라면 정도 들게 마련이에요. 시바브린 알렉세이 이바노비치도 사람을 죽인 탓으로 일이 전속된 지가 벌써 5년째 됐어요. 뭐에 쉬었던 게지. 글쎄 그 양반이 어떤 중이랑 칼을 들고 교회로 나가서 그 칼로 서로 싸움질을 했답니다. 그런데 알렉세이 이바노비치가 중이를 찔렀다지 뭐요. 그것도 증인이 2명이나 보는 앞에서. 그러니 별 수 있었겠소. 죄지지 않고 살기가 어디 쉬워야지. 그때 젊고 체격이 건장한 하사가 들어왔다. 그러자 부인이 그에게 말했다. 막시미치, 장교님을 숙소에 모셔다 드리게. 그나마 좀 깨끗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 하고 하사는 대답했다. 이 장교님을 이반 볼레자예프네 집으로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될 말이네, 막시미치. 부인이 말했다. 폴레자예프 댁도 너무 비좁아. 그리고 그이는 나의 대부님이시지만 그쪽에서는 우리를 웃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돼. 이 장교님은 정말 댁의 이름과 부칭이 뭐라고 하셨지요? 표트루 안드레이치라고요. 표트루 안드레이치를 세면 꾸조프네로 안내해요. 그 협작꾼이 글쎄 자기네 말을 우리 채소밭에 풀어놓았다니까. 그건 그렇고 막시미치, 뭐 별다른 일은 없지. 덕분에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합니다. 하고 까자크가 대답했다. 다만 뿌로오프 하사가 목욕탕에서 더운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우스지냐 네굴리나 하고 맞붙어 싸웠을 뿐입니다. 이반 이그나치치, 대위 부인은 애꾸는 노인에게 말했다. 뿌로오프하고 우스지냐를 조사해서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세요. 그리고 둘 다 단단히 훈계하게. 그럼 막시미치, 가봐요. 표트루 안드레이치, 막시미치가 숙소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나는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다. 까자크 하사는 요새의 한쪽 끝 높은 강둑 위에 있는 오막살이 집으로 나를 안내했다. 오두막집의 절반은 세면 꾸조푼의 가족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머지 반을 쓰게 되었다. 방은 하나였지만 비교적 깨끗하고 칸막이가 있어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사벨리치는 방을 꾸미기 시작하고 나는 좁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눈앞에는 황량한 초원이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 조그만 오두막 몇 채가 비스듬히 서 있었고 거리에는 닭들이 몇 마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여물통을 든 한 노파가 현관에서 돼지들을 향해 소리치자 돼지떼가 주인을 반객이라도 하듯 다정하게 꿀꿀거렸다. 이런 총구석에서 청춘을 보내야만 하는 내 운명이라니. 한없이 울적해진 나는 창문에서 물러나 사벨리치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저녁도 거른 채 잠자리에 들었다. 낙담한 사벨리치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이거 큰일 났군. 아무것도 안 드시고 어쩌시려고요. 어린 도련님이 병이라도 나면 마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음 날 아침 내가 막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자 돌연 문이 열리더니 젊은 장교가 방으로 들어왔다. 키가 작은 편이고 까무잡잡한 얼굴은 굉장히 못생겼지만 비상하게 활기가 있었다. 실례합니다. 하고 그는 프랑스어로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허물없이 인사하러 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어제 당신이 도착한 것을 알고 이제야 사람 같은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당신도 얼마 동안만 여기에 계시면 그런 심정을 아시게 될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바로 결투 때문에 근위대에서 쫓겨난 장교라고 짐작했다. 우리는 곧 친해졌다. 시바브리는 매우 똑똑한 사나이였다. 그의 이야기는 신랄했고 또 재미있었다. 그는 매우 명랑한 말투로 사령관의 가족이며 그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며 운명이 나를 끌어들인 이 고장에 대해 얘기했다. 내가 진심으로 웃고 있을 때 어제 사령관의 집 문간방에서 군복을 꿰매던 상위 군인이 들어와서 바실리사 예고로브나의 이름으로 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시바브리는 나와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사령관의 집에 가까이 가자 광장에는 기다랗게 따은 머리에 삼각모를 쓴 늙은 제향군인들이 20명가량 보였다. 그들은 횡대로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둥그런 실내모를 쓰고 중국산 면직물 실내복을 입은 사령관이 서 있었다. 그는 기력이 왕성하고 키가 큰 노인이었다. 우리를 보자 그는 다가와서 나에게 두세 마디 다정하게 말한 다음 다시 지휘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훈련을 구경하려 하자 그는 자기도 곧 뒤따라 갈 터이니 바실리사 예고로브나한테로 먼저 가라고 요청했다. 여기 있어봤자 자네들이 볼만한 건 하나도 없다네. 그가 덧붙였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허물없는 태도로 반가이 우리를 맞아들였고 마치 오랜 친지를 맞듯이 나를 대했다. 상위 군인과 빨라시카가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다. 우리 이반 꾸주미치는 왜 오늘따라 교련을 저렇게 오래 하실까? 하고 사령관 부인은 말했다. 예, 빨리 시카야. 가서 점심을 잡수시라고 일러라. 그리고 마샤는 어딨지? 이때 18살가량의 얼굴이 동그랗고 볼그레한 처녀가 들어왔다. 아맛빛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내려 귀 뒤로 넘겼는데 귓볼이 발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첫인상은 그다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녀를 보았던 것이다. 시바브린이 나에게 대위의 딸 마샤가 아주 바보인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한쪽 구석에 앉더니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야채 수프가 나왔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남편이 보이질 않자 다시 한번 팔라시카를 내보냈다. 날 있게 말씀드리거라. 손님들은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시고 수프는 식어가고 있다고. 맙소사, 하고 많은 날 중에 하필 오늘 같은 날 훈련을 하실 게 뭐람. 구령 붙일 날도 허다하건만. 대위는 애꾸는 노인을 데리고 잠시 후에 나타났다. 왜 이제야 오시는 거예요?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음식은 벌써 옛날에 챙겨 놓았는데 당신은 불러도 돌아오시지 않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봐요, 바실리사 예고로브나. 하고 이반 꾸주미치는 대답했다. 나는 군무가 바빴단 말이오. 병정들을 훈련시키고 있었거든. 듣기 싫어요. 부인은 쏘아붙였다. 그까지 훈련은 시켜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가르쳐봐야 군무를 제대로 할 만한 위인들이 아니고 또 당신도 군무를 통 모르는 양반이니까. 그것보다는 집에서 기도나 드리는 편이 나을 거예요. 자, 손님들부터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나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양치는 어떤 분들이냐? 두 분 모두 살아계시느냐? 어디에 살고 계시며 재산은 어느 정도냐? 나의 아버지가 300명의 농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더니 입을 떡 벌렸다. 대단하시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세상에는 굉장한 부자들도 있군요. 그렇건만 우리 집엔 종이라곤 단 하나 빨라시카라는 계집애 뿐이랍니다. 그래도 덕택에 그럭저럭 살고 있지요. 한 가지 걱정거리는 마샤예요.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어디 지창금이 있어야 말이죠. 쓸만한 빚 하나에 목욕용 솔, 달랑 3코페이카 뿐이니. 하느님 용서하소서.
이걸로는 목욕탕밖에 더 다니겠수. 착한 사람을 찾게 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샤는 노처녀로 늙어갈 수밖에 없다오. 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접시 위에 눈물까지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가엾어져 곧 화제를 바꿔버렸다. 제가 듣기론 하고 나는 전혀 엉뚱한 말을 꺼냈다. 이 요새를 바시기르인들이 공격하려 하고 있다던데요. 자넨 누구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지? 하고 이반 꾸즈미치가 물었다. 오렌부르크에서 그렇게들 말하더군요. 하고 내가 대답했다. 공연한 소리야. 하고 사령관이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바시기르인들은 기가 죽었고 끼르기즈 놈들도 단단히 혼을 내주었거든. 무서워할 건 없어. 우리를 엿보진 못할 거야. 만일 덤벼든다면 한 10년은 찍 소리도 못하게 내가 혼을 내주지. 그러면 부인께서는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런 위험한 요새에 계시니 말입니다. 내가 부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젊은 양반, 이젠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20년쯤 전에 연대에서 1위로 전속해 왔을 땐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놈의 저주받은 이교도들이 어찌나 무섭던지. 그놈들의 살쾡이 모자가 보일 때나 고함 소리가 들릴 때면 믿기지 않겠지만 하느님 아버지,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악당놈들이 우리 요새 근처에서 날뛰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앉은 자리에서 꿈쩍도 않는다오. 그녀가 대답했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매우 용감한 부인이십니다. 시바브린이 점잔을 빼며 한마디 끼어들었다. 그건 이반 꾸준미치가 증명하실 겁니다. 그래. 하고 이반 꾸준미치가 말했다. 집사람은 겁쟁이는 아니지. 그러면 마리아 이바노브나는요? 하고 내가 물었다. 부인처럼 용감하신가요? 마샤가 용감하냐고요? 하고 그녀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아니, 마샤는 겁쟁이라오. 지금도 총소리만 들으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걸. 재작년이었던가요? 내 세례기념일에 이반 꾸준미치가 대포를 쏘려고 했더니 저희가 어찌나 겁을 집어먹었던지 하마터면 저승으로 갈 뻔했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턴 그놈의 대포는 다시 쏘지 않아요. 우리는 식탁에서 일어났다. 대위는 부인과 함께 침실로 들어가고 나는 시바브린의 숙소로 가서 그와 함께 하루 저녁을 지냈다. 제4장 결투. 정녕 그렇다면 칼을 들고 겨루자. 내 너의 몸통에 구멍을 뚫어줄 테니까. 끄냐 진인 중에서. 몇 주일이 지나갔다. 그러자 벨로그루스크 요새에서의 나의 생활은 꽤 견뎌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유쾌한 것이 되었다. 사령관의 집에서는 나를 한집 식구처럼 대해주었다. 사령관 내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일개 사병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교로 출세한 이반 꾸준미치는 교육을 받지 못한 단순한 인간이었지만 참으로 결백하고 또 선량했다. 그의 아내는 그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지만 그것이 그의 낙천적 기질과 잘 조화되는 것이었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군대 일을 집안일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 요새 전체를 마치 자기 집처럼 빈틈없이 다스리고 있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도 곧 나를 피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가깝게 사귀었다. 그 결과 나는 그녀가 분별 있고 민감한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새 나는 이 선량한 가족에 대해서 애착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경기대의 애꾸눈인 이반 이그니치치 중위에 대해서까지도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시바브리는 소이와 바실리사 예고로브나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듯이 꾸며댔지만 이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다. 시바브리는 그렇게 말해놓고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나는 장교로 진급했다. 군대 근무는 조금도 괴롭지 않았다. 무사태평인 이 요새에는 검열도 교련도 위병 근무도 없었다. 신의 가호를 입은 요새에는 사열도 훈련도 초소 근무도 없었다. 사령관은 마음 내킬 때마다 이따금씩 군인들을 훈련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병 전원이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해 그중 몇몇은 방향을 바꿀 때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매번 성호를 긋곤 했다. 시바브리는 프랑스 책 몇 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문학 청년 기질이 깨어났다. 아침마다 나는 독서와 번역 연습을 하고 이따금씩 시를 짓기도 했다. 점심은 거의 날마다 사령관의 집에서 먹었고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보통 거기서 보냈다. 거기에는 또 저녁 때가 되면 때때로 게라심 신부가 아내 아꿀리나 팜필로브나를 데리고 나타나곤 했다. 신부의 아내는 이 고장에서 수다스럽기로 으뜸가는 여자였다. 시바브린과는 물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졌다.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사령관 가족에 대한 농담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특히 마리아 이바노브나에 관한 신랄한 평가는 정말이지 싫었다. 요새 아내는 달리 사귈 사람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에게는 없었다. 미리 소문은 있었지만 바시키르인들은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우리 요새의 주변은 평온했다. 그러나 평화는 뜻하지 않은 집안 싸움 때문에 깨졌다. 내가 문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했다. 나의 습작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것이어서 몇 년 뒤 저명한 시인 알렉산드로 페트로비치 수마로코프가 내 작품을 극찬한 적도 있었다. 하루는 나 스스로도 흡족한 시 한 편을 완성하게 되었다. 글 쓰는 사람들이 때로 충고를 요청한다는 형식으로 자신에게 호의적인 독자를 찾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시를 깨끗이 베껴 써서 시바브린에게 가져갔다. 그는 요새를 통틀어 시인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몇 마디로 인사말을 끝낸 나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그에게 다음과 같은 식구를 읽어주었다. 사랑의 상념 다 떨치고 아름다운 그대 잊으려 애쓰나니 아 그대 마샤를 멀리에 사랑의 굴레 벗으려 하네. 그러나 날 사로잡은 그대 눈동자 한시도 내 앞을 떠날 줄 몰라. 내 가슴 설레이게 하고 마음의 안식 찾을 수 없네. 나의 괴로움을 아신다면 그대 마샤여 나를 가엾게 여겨주어. 이 가혹한 운명에 내던져진 나를 그대의 포로가 되어버린 나를 본다면 자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나는 시바브린에게 물었다. 나는 응당 받아야 할 선물과도 같은 찬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평소 때는 관대하던 시바브린이 나의 시가 유치하다고 딱 잘라 말했을 때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속상한 감정을 숨긴 채 그에게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런 시는 나의 선생 바실리 끼를르이치 드레자콥스키의 장기인데 자네의 시가 선생의 연애시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지. 그렇게 말하고 그는 나에게서 수첩을 빼앗아 들고는 매우 신랄한 방식으로 빈정대면서 한 기절 한 낱말을 무자비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나는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그의 손에서 수첩을 낚아챈 다음 차후에는 절대로 나의 작품을 그에게는 보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바브리는 이런 내 경고의 말조차 비웃었다. 자네가 한 말을 지키는지 두고 보겠네. 이반 쿠즈미치에게 반주 한 잔이 필요하듯 시인에게는 독자가 필요한 법이지. 그건 그렇고 자네가 달콤한 정열이니 사랑의 슬픔이니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 마샤라는 상대는 대체 누군가? 설마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아니겠지. 거기 그 마샤가 누구든 자네에게 무슨 상관인가? 하고 나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대답했다. 자네의 의견이나 추측은 나에게는 소용없네. 허허, 자존심 강한 시인이자 소심한 연인이여. 하고 시바브리는 점점 더 나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친구의 말도 좀 듣게나. 만일 자네가 사랑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따위 시는 쓰지 말라고 충고하겠어. 그건 무슨 뜻이지? 어디 한번 고견을 들려주게나. 좋아, 말하지.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어스름역에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자네를 만나러 오게 하고 싶으면 이따위 달콤한 식구 대신 그녀에게 귀걸이라도 선물하란 뜻이네.
나는 온몸에 피가 끓어올랐다. 그래, 자네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나는 분노를 겨우 참으면서 물었다. 왜냐하면 하고 그는 독살스러운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경험을 통해서 그녀의 성격과 습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 거짓말 마, 이 비열한 놈아. 그건 가장 파렴치한 수작이다. 나는 벌컥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시바부린의 안색이 금세 달라졌다. 자네가 지금 한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는 내 팔을 잡아 누르며 말했다. 결투를 신청하겠네. 좋아, 자네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하고 나는 기꺼이 대답했다. 그 순간에는 나는 그를 갈갈이 찢어놓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이다. 나는 곧 이반 이그나티치를 찾아갔다. 마침 그는 손에 바늘을 들고 사령관 부인의 명령에 따라 겨울에 먹을 버섯을 말리기 위해 실에 깨고 있던 참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말했다. 아니, 표트르 안드레이치,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오셨지요? 실례입니다만 무슨 급한 용무라도 있으신가요? 나는 알렉세이 이바노이치와 다퉜다는 얘기를 간단히 하고 이반 이그나티치, 즉 그에게 나의 결투 입회인이 되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반 이그나티치는 하나뿐인 눈을 휘둥그레 뜨고 내 말을 열심히 들었다. 그러니까 장교님은 그가 내게 말했다. 알렉세이 이바노이치를 칼로 찔러버리고 싶으신데 제가 그걸 눈으로 확인하길 바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까? 감히 여쭙겠습니다. 바로 그렇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표트르 안드레이치. 그건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당신이 알렉세이 이바노이치와 다투셨다고요. 큰일 날 건 없어요. 욕짓거리 같은 것은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욕설을 퍼부으면 이쪽에서도 욕을 해주면 그만이고 상대방이 장교님 얼굴을 한 방 먹이면 장교님도 그분 귀싸대기를 날리는 겁니다. 그렇게 두서너 차례 주먹다짐하다가 각자 갈 길을 가시면 되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두 분을 화해시켜 드릴 거고요. 그나저나 장교님은 가까운 친구를 칼로 찔러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나도 실은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그를 푹 찔러버린다면야 좋지요. 그까짓 알렉세이 이바네이치는 어찌되든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가 당신의 몸에 구멍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되면 꼴이 뭐가 되죠?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바보가 되는 건 누구지요? 생각이 깊은 중의의 판단도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결심한 바를 고집했다. 그렇다면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반 이그나티치는 말했다. 생각대로 하시지요. 그런데 어째서 내가 거기에 입회인이 되어야 하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싸움질하는 게 뭐 놀랄 일이라도 된다던가요? 그런 건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세상에, 저는 스웨덴 놈과 터키 놈 속을에도 들어갔다 나온 몸입니다. 볼 걸 못 볼 걸 실컷 봤지요. 나는 그에게 입회인의 임무가 무엇인지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이반 이그나티치는 도무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에 끼어들게 된다면 저는 직책상 이반 꾸즈미치에게로 가서 보고해야 합니다. 요새 안에서 상부로부터 금지되어 있는 불상사가 꾸며지고 있으니 사령관님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 사령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이반 이그나티치에게 간청하다시피 하여 겨우 그를 설복하고 그에게서 다짐까지 받았다. 그리하여 나는 그에게서 물러서기로 결심했다. 여느 때처럼 나는 그날도 저녁 시간을 사령관 집에서 보냈다. 나는 쾌활하고 태연한 태도를 취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조금도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고 또 귀찮은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나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된 사람들이 거의 늘 과시하는 그러한 침착성을 가지지 못했다. 그날 밤 어쩐지 나는 마음이 약해지고 감상적인 기분이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유달리 예쁘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녀를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눈앞에 있는 그녀가 어딘지 모르게 더 감동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때 시바브린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서 이반 이그나티치와 했던 대화를 알렸다.
우리에게 이 폐인이 무슨 필요인가? 그따위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그가 내게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우리는 요새 근처에 있는 건초더미 뒤에서 결투하기로 하고 내일 아침 6시에 그곳으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옆에서 보기에 우리가 매우 사이좋게 얘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반 이그나티치는 기쁜 나머지 이렇게 중얼거렸다. 진작 그랬어야 할걸. 나쁜 평화가 좋은 싸움보다 낫고 이름은 더럽혔을 망정 몸성한 게 최고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반 이그나치치 뭐라고 했지? 못 알아들었네. 방 한쪽에서 카드점을 치던 부인이 말했다. 이반 이그나치치는 나에게 나타난 불만의 표정을 보자 자기가 약속한 바를 상기하고는 당황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시바브린이 곧 그에게 구원의 손을 뻗쳤다. 이반 이그나치치는 우리의 화해를 잘했다고 합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 젊은 양반이 누구랑 다투기라도 했단 말인가? 표트루 안드레이치와 좀 심하게 다투긴 했지요. 무슨 일로 다투었는데? 뭐 정말 사소한 일 때문이었지요. 시 한 편 때문이었죠. 바실리나 예고로브나. 시 한 편 때문에 싸우다니 참 별걸 가지고 싸우는군.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말씀드리죠. 얼마 전에 표트루 안드레이치가 시를 지었는데 오늘 그것을 내 앞에서 부르기 시작했지요. 대의의 따님이여 한밤중에 놀러는 다니지 마오 라는 노래를 불렀지요. 거기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표트루 안드레이치는 발끈 화를 냈지만 나중에 누구나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시바브린의 뻔뻔스런 수작에 나는 분통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 이외에는 아무도 그의 무례한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다. 적어도 그의 말에 주의를 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화제는 노래에서 시인으로 옮겨졌다. 그러자 사령관은 시인이란 모두가 방탕한 사람들이고 주정뱅이들 뿐이라고 지적하고는 시를 쓴다는 일은 군대 근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결코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친절히 나에게 충고하는 것이었다. 시바브린과 한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곧 사령관을 위시하여 그의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군도를 검사하여 그 끝을 시험해보고 6시에 깨우도록 사벨리치에게 명령한 다음 잠자리에 들어누웠다. 이튿날 지정된 시간에 나는 이미 적수를 기다리면서 건초더미 뒤에 서 있었다. 얼마 후에 그도 나타났다. 사람들에게 들킨 것 같아 하고 그는 말했다. 서둘러야겠어. 우리는 군복을 벗고 조끼바람으로 군도를 뽑아들었다. 바로 그 순간 돌연 건초더미 뒤에서 이반 이그나치치와 5명의 상위 군인들이 나타났다. 그는 우리에게 사령관에게로 가자고 요구했다. 우리는 분한 일이었지만 그의 말에 복종했다. 병정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그래서 우리는 신바람이 난 이반 이그나치치가 몹시 위험을 갖추고 걸어가는 뒤를 따라 요새로 향했던 것이다. 우리는 사령관의 집에 들어갔다. 이반 이그나치치는 문을 열자 엄숙한 어조로 연행해 왔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가 우리를 맞았다. 이럴 수가. 여보게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대간절 뭐 때문에? 우리 요새 안에서 살인이란 걸 하려고 들다니. 이반 쿠즈미치, 지금 당장 이 양반들을 체포하시구려. 표트루 안드레이치, 알렉세이 이바니치, 여기에 칼을 내려놓게. 어서 내려놓으라니까. 내려놓으래도. 팔라시카, 이 칼을 광으로 가져가거라. 표트루 안드레이치, 자네가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네. 부끄럽지도 않은가. 알렉세이 이바네이치는 그렇다고 치세. 이 양반은 사람을 죽여서 근위대에서 쫓겨난 데다가 하느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네도 따라할 참이었나? 이 양반 따라서 그렇게 될 생각이었냐고. 이반 쿠즈미치는 아내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토를 달았다. 오라. 바실리사 예고로브나의 말이 오라. 결투는 군인 복무 규정에 정식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팔라시카는 우리의 군도를 걷어 창고로 가져가 버렸다.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시바브리는 여전히 점잖은 태도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모든 점에서 부인을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그는 냉정하게 그녀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부인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공연한 걱정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이반 꾸즈미치에게 맡기십시오. 이건 사령관이 할 일이니까요. 이럴 수가, 여보게. 부인이 지지 않고 말했다. 남편과 아내는 일심동체라는 걸 모르는가? 이반 꾸즈미치, 지금 하품이나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당장 이자들을 독방에 가두고 정신 차릴 때까지 빵과 물만 먹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게라심 신부님도 이 양반들에게 벌을 내리게끔 하시구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반 꾸즈미치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할지 몰랐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얼굴이 몹시 창백했다. 조금씩 걱정은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윽고 사령관 부인도 진정하여 우리들을 서로 입맞추게 했다. 팔라시카는 우리의 군도를 가져왔다. 우리는 화해한 듯한 모양으로 사령관 집에서 나왔다. 이반 이그나치치가 우리를 따라 나왔다. 창피하지도 않으시오 하고 나는 성난 음성으로 그에게 말했다. 사령관님께 우리 일을 보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놓고서 이렇게 다 불어버리다니 자네 부끄럽지도 않은가? 내가 그에게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로 나는 그것을 이반 꾸즈미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가 모든 것을 나에게서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사령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모든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끝나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자기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으니 나와 시바브린만이 남게 되었다. 우리 문제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하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물론이지. 하고 시바브린이 대답했다. 자네의 무례함은 자네 피로만 갚을 수 있을 걸세. 그렇지만 감시받을 게 분명하니 며칠간은 화해한 척하며 지내야 할 걸. 잘 가게. 시바브린이 대꾸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헤어졌다. 그대로 사령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리아 이바노브나 옆에 앉았다. 이반 꾸즈미치는 집에 없었고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집안일을 돌보기에 분주했다.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내가 시바브린과 싸워서 모든 사람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부드럽게 나를 나무라는 것이었다. 당신들이 군도로 결투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남자분들은 참 이상해요. 한 주일만 지나면 틀림없이 잊고 말 한마디 말 때문에 칼부림을 하는가 하면 생명뿐만 아니라 양심까지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희생하려 하니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당신이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틀림없이 알렉세이 이바니위치가 나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마리아 이바노브나?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매사 빈정거리기만 하니까요. 전 그 사람이 정말 싫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절 싫어하는 건 역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불안해요.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마리아 이바노브나? 그자가 당신을 좋아하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딸꾹질을 했고 얼굴은 온통 새빨갛게 물들었다. 그녀가 말했다. 제 생각엔 그분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제게 청혼하셨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청혼을 했었다고요? 그자가 당신에게 청혼했었다는 말이죠? 대체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이에요. 당신이 오시기 두어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거절하셨다는 말입니까? 보시는 바와 같아요. 저는 알렉세이 이바느이치는 총명하고 집안도 좋고 게다가 재산도 상당하죠. 그렇지만 만인이 보는 앞에서 혼례화관을 쓰고 그 사람과 키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말이에요.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말에 내 눈을 가렸던 눈가리개가 풀어지면서 많은 일들이 이해되었다. 나는 시바브린이 집요할 정도로 그녀의 험담에 매달렸던 이유를 깨달았다. 분명 그는 우리들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터이고 그래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우리가 다투게 된 실마리를 제공한 그 말이 이제 내게는 한층 더 추악하게 느껴졌다. 그러자 저속하고 무례한 험담 대신 그 속에 담긴 고의적인 중상모략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독설가를 응징하고 싶다는 열망이 내 마음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치솟았고 그래서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적당한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오래지 않아 기회가 왔다. 이튿날 내가 비가를 쓰느라고 적당한 운율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책상머리에서 펜대를 잘근잘근 물어뜯고 있을 때였다. 시바브린이 내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펜을 멈추고 칼을 집어들고는 그가 있는 곳으로 나왔다. 더 미룰 필요가 있나? 시바브린이 내게 말했다. 감시가 없는 모양이니까 강으로 가세. 거기면 방해할 놈은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가파른 빗달길에 내려가 바로 물가에서 걸음을 멈추자 우리는 군도를 뽑아들었다. 시바브린이 검술은 나보다 나았지만 내 쪽이 힘도 세고 또 대담했다. 게다가 이전에 군대에 복무한 적이 있는 무슈 보프레에게서 다소는 검술을 배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수도 써보았던 것이다. 시바브린은 내가 그처럼 만만찮은 적수일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 하나 입히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시바브린이 맥이 빠져가는 기색이 보이자 나는 힘차게 그를 공격하여 거의 물가까지 몰고 갔다. 이때 돌연 나는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사벨리치가 높은 빗달길을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오른쪽 어깨 및 가슴께를 심하게 찔렸다. 그리고는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제5장 사랑. 오 그대 아름다운 아가씨. 어려서 시집일랑 가지를 마오. 어머니 아버지께 물어보게나 아가씨. 친지들에게도. 지혜와 분별을 모아요. 지혜와 분별이 지창금이라네. 미녀 중에서. 저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시면 절 잊으실 테고 저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시면 절 생각하실 테지요. 러시아 미녀 중에서. 정신이 들긴 했지만 한동안 기억이 아물거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나는 낯선 방 안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온몸이 매우 나른했다. 눈앞에는 사벨리치가 두 손으로 촛불을 들고 서 있었다. 누군지 조심스럽게 나의 가슴과 어깨에 감은 붕대를 풀고 있었다. 조금씩 정신이 맑아졌다. 결투를 한 기억이 되살아나자 나는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짐작했다. 바로 이때 문이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좀 어떠세요? 하고 속삭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자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저 그렇습니다. 하고 사벨리치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벌써 닷새째인데 말입니다. 나는 돌아 눕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기가 어디지? 누구 없어? 가까스로 내가 말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내 침대맡으로 다가와서 내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당신 마리아 이바노브나 아닌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말을 계속할 기운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다. 사벨리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깨어나셨다. 깨어나셨어. 그가 연거푸 말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표트루 안드레이치 도련님, 저를 이렇게 놀라게 하시다니요. 이게 어디 애들 장난인가요? 벌써 닷새째라고요. 아직 몸이 성치 않으시니 말을 너무 많이 시켜선 안 돼요.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사벨리치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녀는 방을 나가면서 가만히 문을 닫았다. 내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사령관사에 있었던 것이며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내게 다녀갔다. 나는 사벨리치에게 몇 가지 물어보려 했는데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귀를 틀어막았다. 나는 약이 올라 눈을 감아버렸고 이내 잠에 빠졌다. 잠을 깬 내가 사벨리치를 부르자 사벨리치 대신 내 앞에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보였다. 천사와도 같은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반겼다.
그 순간 나를 사로잡았던 달콤한 기분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나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매달려 그 손을 온통 감동의 눈물로 적셨다. 마샤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입술이 내 뺨에 닿았고 이내 나는 뜨겁고 싱그러운 입맞춤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신에 불꽃이 일었다. 착하고 사랑스러운 마리아 이바노브나, 내 아내가 되어주어. 내 행복을 막지 말아주어. 정신이 들자 그녀는 내게서 손을 빼며 말했다. 하느님 맙소사, 진정하세요. 아직 회복되려면 멀었어요. 상처가 도질지도 몰라요. 저를 위해서라도 몸조심해 주세요. 이 말을 뒤로 하고 그녀는 황홀경에 빠진 나를 남겨둔 채 방을 나갔다. 행복이 나의 원기를 되돌려 주었다. 그녀는 나의 것이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이 생각만으로 내 마음은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때부터 나는 시시각각으로 회복해 갔다. 연대의 이발사가 나를 치료했다. 요새에는 다른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행한 일로 그는 공연히 아는 채 하지 않았다. 젊음과 자연이 나의 회복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사령관 내 온 식구가 나를 돌봐주었고 특히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내 옆을 떠나지 않았다. 물론 적당한 기회가 생기자마자 나는 이미 입 밖에 냈던 고백을 계속했고 그녀 역시 내 말을 지난번보다 더 참을성 있게 들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꾸미지 않고 나에게 진실한 애정을 고백하면서 부모님도 자기의 행복에 기뻐하실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당신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지 않으실런지요.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의 포근한 마음씨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아버지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봐서는 내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며 또한 아버지는 그것을 젊은이의 불장난으로 치부하실 게 뻔하다고 느꼈다. 나는 이 사실을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아버지께 부모님의 축복을 바라는 편지를 최대한 호소조로 써보내리라 결심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더니 그녀는 글이 아주 설득력 있고 감동적이라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버리고는 젊음과 사랑의 특권인 순진무구한 믿음으로 한껏 부풀어 달콤한 기분을 만끽했다. 병상에서 일어난 첫날 나는 시바브린과 화해했다. 이반 쿠즈미치는 결투를 두고 나를 질책하며 말했다. 여보게, 표트루 안드레이치, 자네를 체포해 영창에 넣어야 했네만 이미 자네는 벌을 받은 거나 매한가질세. 그렇지만 알렉세이 이바네이치는 보초의 감시를 받으며 곳간에 갇혀있지. 그의 칼은 바실리사 예고로브나가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고 있고 그에게 깊이 생각하고 참여할 시간을 준 거라네. 마음속 원한을 품고 있기에는 난 너무나 행복했다. 나는 시바브린을 용서하기로 했고 마음씨 좋은 사령관은 부인의 동의를 얻어 그를 풀어주었다. 시바브린이 와서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더니 내게 지난 일을 잊어달라고 부탁했다. 천성이 원한 같은 걸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고 또 우리의 다툼과 그가 내게 입힌 상처도 용서했다. 그의 중상모략은 상처받은 자존심과 거부당한 사랑에서 비롯된 울분의 표출이었으므로 불행한 나의 연적을 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했던 것이다. 이내 나는 건강을 되찾아 내 숙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희망은커녕 슬픈 예감을 애써 감추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답장을 기다렸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와 이반 쿠즈미치에게는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청원한다 해도 그분들이 놀라지 않으리란 건 분명했다. 나도 마리아 이바노브나도 그분들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사이를 허락하시리라는 걸 진작부터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어느 날 아침 사벨리치가 손에 편지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받아들었다. 겉봉에 쓴 주소는 아버지의 필적이었다.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는데 왜냐하면 보통 때는 어머니가 내게 편지를 쓰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편지 말미에 몇 줄 덧붙이고 마는 게 고작이었다. 한동안 나는 봉인을 열지 않은 채 엄숙한 필적을 읽고 또 읽었다. 나의 아들 퓨트루 안드레예비치 그리뇨프에게 오렌부르크현 벨로고르스크 요새. 나는 이 필체로 편지를 쓰셨을 당시 아버지의 심정을 어떻게든 헤아려 보려고 했다. 드디어 나는 봉인을 열었고 처음 몇 줄을 읽고 나자마자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의 아들 퓨트르에게 내가 우리들 부모의 축복과 미로노프의 딸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결혼의 허가를 원한 편지는 이달 15일에 받았다. 그런데 나는 축복할 생각도 허락할 생각도 없으며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 못된 장난을 친 너를 내 녀석이 아무리 장교라 하더라도 철부지 어린애 다루듯 단단히 혼내주고 싶을 뿐이다. 왜냐하면 너는 군도를 찰 위인이 못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군도는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 차는 것이지 너와 한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망나니 녀석과 결투나 하라고 차는 게 아니다. 나는 당장 안드레이 카를로비치에게 편지를 써서 벨로고르스크 요새에서 더 먼 곳으로 전속시켜달라는 부탁을 할 작정이다. 내 어머니는 내가 결투를 한 데다가 부상까지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져 누워 계시다.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하느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리라고는 바라지도 않으니 그저 내가 개가천선하기를 하느님께 빌 뿐이다. 아비가. 이 편지를 읽자 나의 마음속에는 가지각색 감정이 솟아올랐다. 용서 없이 쓴 아버지의 가혹한 말투에 나는 심한 모욕을 느꼈다. 특히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언급할 때 보이신 무시하는 태도는 예의에 어긋난 만큼 부당해 보였다. 벨로고르스크 요새에서 전속된다고 생각하니 겁도 났지만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건 어머니의 병환 소식이었다. 나는 부모님이 사벨리치를 통해 내 결투 소식을 알게 되었으리라는 걸 추호도 의심치 않았으므로 그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어두운 방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나는 사벨리치 앞에 멈춰서서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자네 덕분에 내가 부상을 입고 한 달 내내 간 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걸로도 성이 안 차서 이젠 우리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할 참이야. 사벨리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경악했다. 터무니없습니다, 도련님. 하고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때문에 도련님이 다치셨다고 하시니. 하느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가슴으로 안드레이 이바느이치의 칼끝을 막아 도련님을 지키려는 생각으로 달려갔습니다요. 이 빌어먹을 늙은 몸뚱어리가 말을 듣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리고 제가 마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뭘 했느냐고 하고 나는 대답했다. 누가 너한테 일러 바치라고 부탁했느냐 말이다. 아니면 너는 내게 붙어있는 스파이냐 말이야. 제가 도련님을 고자질했다고요. 하고 사벨리치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하느님, 굽어 살피소서. 그러면 나리께서 저에게 보내신 편지를 읽어보세요. 제가 일러 바쳤는지 아닌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호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읽었다.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 늙은 개야. 내 놈이 내 언명을 무시하고 우리 아들 퓨트르 안드레예비치 소식을 보고하지 않으니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 아이의 장난질에 대해 알려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이다. 이게 내 놈이 맡은 임무를 다하고 주인의 뜻을 받드는 방식이냐. 내 이놈, 늙은 개만도 못한 놈, 진실을 감추고 어린애의 잘못을 눈감아 준 죄로 되지나치게 보내버리겠다. 이 편지를 받자마자 당장 아들놈의 건강이 어떤지 편지에 다 나았다고 쓰기는 했더라만 상세히 보고할 것을 명한다. 아울러 퓨트루가 부상당한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치료는 잘 받았는지도 보고해라. 사벨리치의 말이 옳았다는 것과 내가 괜한 의심과 비난으로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다. 나는 그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늙은이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제가 주인님께 그런 좋은 소리나 듣자고 이제껏 살았단 말입니까요? 그래, 제가 늙은 개에다 돼지치기이고 도련님을 다치게 한 장본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퓨트루 안드레이치 도련님,
제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그 망할 놈의 무슈 탓입니다. 그놈이 도련님에게 새꼬챙이로 찌르고 발구르는 법을 가르쳤잖아요. 찌르고 발구르는 게 악당한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도 되는 양 말이에요. 무슈를 고용해서 헛돈을 쓸 필요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대체 누가 내 행실에 대해 아버지께 알리는 수고를 감수했을까? 장군님께서. 그렇지만 그분은 그다지 내 걱정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았고 이반 쿠준미치는 결투가 보고할 만한 게 못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다. 나는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러다 나는 시바브린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내 신상에 대한 보고로 이득을 보게 될 사람은 그였다. 이로써 나를 요새에서 멀리 보낼 수 있으며 사령관 가족과도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걸 알리기 위해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갔다. 그녀는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그녀가 나를 보자 말했다. 다 글렀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며 나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건넸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편지를 다 읽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게 되돌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제 운명인가 봐요. 당신 부모님께선 절 가족으로 받아들이길 원치 않으시니까요. 모든 건 하느님의 뜻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더 잘 알고 계세요. 별 도리가 없겠어요. 표트로 안드레이치, 당신이라도 행복해지셔야 해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부여잡으며 외쳤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죠. 나는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당신 부모님 발 아래 무릎 꿇고 간청합시다. 그분들은 소박하신 데다 무정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으시니까요. 그분들이라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 우리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머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실 테고. 아니요, 표트로 안드레이치. 전 당신 부모님의 축복 없이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부모님의 축복 없이는 행복하지 않으실 거고요. 신의 섭리를 따라야 해요. 당신이 하늘이 정해준 약혼녀를 만나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면 다행이겠지요. 표트로 안드레이치, 그러면 저는 두 분을 위해. 이 대목에서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내 곁에서 물러났다. 나는 그녀를 쫓아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나 역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사벨리치가 불쑥 들어오는 바람에 생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빼곡히 쓴 편지를 건네며 내게 말했다. 자, 보세요, 도련님. 제가 주인을 밀고 하는 놈인지 아닌지, 부자간의 의를 상하게 하려는 인간인지 아닌지 좀 보십시오. 나는 그의 손에서 종이를 집었다. 그것은 그가 받은 아버지의 편지에 대한 사벨리치의 답장이었다.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저희들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나리의 고마우신 글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남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이 종놈을 꾸짖으셨지만 소인은 늙은 숙해가 아니오라 나리의 충실한 종이옵니다. 주인의 명령은 잘 순종했고 언제나 주인을 열심히 섬기면서 백발이 되도록 살아왔습니다. 소인이 표트로 안드레이치가 다치신 데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올리지 못한 것은 공연히 어른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어머님이신 아브도짜 바실리에브나 마님께옵서는 놀라신 나머지 병석에 누워 계시다 하오니 속히 완쾌하시기를 하나님께 빌겠사옵니다. 표트로 안드레이치의 상처는 오른편 어깨 뼈 바로 아래쪽 가슴이 오며 깊이는 2치가량이 옵니다. 강가에서 곧 사령관 댁으로 모셔왔고 그대로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치료는 이고장의 이발사 스테판 파라모노프가 맡았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표트로 안드레이치는 완쾌하셨으니 좋은 소식밖에는 아무것도 올릴 말씀이 없사옵니다. 상관들에게서도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얘기였고 또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친아들처럼 돌봐주십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로 돌리시고
젊은 분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를 바라옵니다. 마른 네 발을 가지고도 때때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인을 돼지우리나 지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온데 그것은 나리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비천한 이 몸 깊숙이 머리 조아리며 이만 줄이겠사옵니다. 나리의 충직한 종 아르히프 사벨리에프 올림. 나는 선량한 노인의 편지를 읽는 도중에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몇 번이나 웃고 말았다. 나는 아버지께 답신을 보낼 기분이 아니었고 마침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라면 사벨리치의 편지만으로도 충분해 보였다. 그 이후 내 상황은 급변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나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고 매번 나를 피하려고만 했다. 사령관 댁 식구들도 나를 냉랭하게 대했다. 나는 차츰 집에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처음에는 오지 않는다고 나를 나무랐지만 내 고집을 알고서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반 쿠즈미치와는 근무 시간에만 보았다. 시바브린과는 어쩌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만 보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내게 숨기고 있는 적의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내 의심이 점점 더 깊어만 갔기 때문이었다. 내 삶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나는 우울한 상념에 젖어갔으며 이 상념을 자양분 삼아 나의 고독과 무의는 무럭무럭 커갔다. 내 사랑은 고독 속에서 타올라 시시각각 점점 더 힘겨운 짐이 되어갔다. 나는 독서와 창작에도 흥미를 잃었다. 맥이 탁 풀리고 말았다. 미치거나 방탕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겁도 났다. 그때 내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갑작스런 사건이 일어나 내 영혼에 힘차고도 행복한 전율을 안겨주었다.